세계 최초의 어떤 다자간 공급망 협정이라는 데 저희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가 겪었던 구체적인 공급망 위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나라들이 합심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공급망 협정이 출범이 됐고요. 공급망 위기가 생긴다. 바로 이 IPF 위기 대응 네트워크라는 거를 가동을 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요소수나 흑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위기가 생겼으니 회원국들 내부적으로 그런 요소수나 흑연의 수급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봐 주시고 A라는 나라에서 조달하기가 힘드니 회원국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생산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재고의 여력이 있고 어떤 일정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 수급을 조달할 수 있을지를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안녕하세요.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요즘에 국제관계가 참 복잡합니다. 자유무역의 시대는 이제 확실히 저물어든 것 같고 국제관계에서 경제만큼이나 정치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지경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낯설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그 미국과 중국은 뭐 한번 싸우기도 하다가 화해도 하다가 뭐 최근에는 정상회담도 하고 뭐 안보 분야에서 또 협력을 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중국과 EU 정상들이 좀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 한편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2년이 다가도록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중동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모르겠고 국제 현안은 정말 너무나 복잡하게 많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새로운 그 국제 경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우리가 IPF라고 불리는 그런 협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통상인데 여기서는 단순히 무역의 손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까지 다양한 가치를 다루고 있어서 뭔가 그 국제통상에 대한 새로운 어떤 체계 아니면 룰을 만들어간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이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다루고 협정까지 이끌어내신 산업통상자원부의 노건기 통상교섭 실장님을 모시고 IP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입니다. 오늘 3프로TV 채널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년에 해외에 얼마나 나가십니까? 올해는 거의 매달 IPF 협상을 하러 해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1월에 APEC 계기 IPF 협상이 있었고요. 그때는 길게 한 2주 정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실 IPF를 우리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됐던 거는 저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고 태평양과 인도양에 있는 국가들이 쫙 이렇게 하면 중국이 나올 바다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중국에 대한 견제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단순히 통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에너지 전환 같은 청정 경제, 뭐 반부패, 뭐 이런 걸 한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지구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를 하셨던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IPF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요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드릴 거는 그럼 이전에 그 WTO 같은 경제 관련한 통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그 다음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그 IPF는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는 조금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조금 영어를 써보자면은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그 앞 글자를 따서 IPF라고 통상 지칭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양 태평양에 있는 14개 나라들이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제 공급망 이슈라든지 기후변화 이슈라든지 또 디지털 통상과 같은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협력 그 통상협의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4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피지, 인도 그 7나라하고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 중에 7나라를 더해서 14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인도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인도는 영어로 인도가 아니더라고요. 인디아잖아요. 인도양 어떤 국가 구성이라든지 기본 단어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일단 여기 IPF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그 전에 했던 그 WTO, FTA 같은 통상 협정과의
그 차이 네네. 좀 그래도 실장님이 워낙 이거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그 국제 통상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도 우리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이제 국제 통상 환경은 예전하고 확실하게 다른 상황이 되었고요. 예. 지금 이제 통상이라는 게 국제 정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보, 외교, 지정학 같은 이런 국제 정치의 핵심 요소들이 무역, 투자, 수출 이런 통상 그다음에 국제 경제의 그 핵심적인 그 외부 환경 요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PF는 그런 어떤 통상 그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유형의 통상 협정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WTO하고 FTA에 대해서 조금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WTO라는 거는 세계 무역기구, 예.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을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의 그 다자 통상 협력 체제를 대변하고 있는 예. 그런 그 기구입니다. 이게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세계 무역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나라들이 그 관세 철폐 내지는 관세 감축을 통해서 시장을 열고 자유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의 그 다자간 교육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시장을 연다는 것이죠. FTA는 그 WTO 회원국들 중에 일부 양자 국가,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아니면 소규모 그룹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예. 특별하게 그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해 준다든지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통해서 서로 성장을 도모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의 시장 개방 협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WTO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예. FTA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59개 나라하고 22건의 FTA를 저희가 체결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GDP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한 85% 정도를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FTA 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2등이고요. 사실 싱가포르이 중개무역 국가라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상 FTA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유화를 통한 국제 경제의 성장, 발전 이런 컨셉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예.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WTO, FTA 시절에는 예. 소위 이제 국제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지구상에서 가장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자본이 들어가고 공장을 설립하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각지에 공급하는 그런 효율성이 지배하는 그런 국제 분업의 시대였었는데 예.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일부 나라의 그 봉쇄 조치로 인해서 원자재 생산이 중단이 된다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곡물이 그 수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제 식량 위기가 도래한다든지 이런 공급망에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국제 분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생산 체제, 공급망 체제를 다층적으로 중첩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IPF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출범이 된 국제통상 협의체이고요. 근데 실장님,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 IPF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네네. 그 예전에는 그 국제 협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제일 황당했었던 게 예전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할 때 네. 안 팔어 이거 했잖아요. 네. 근데 안 팔어? 그게 되게 황당했어요. 아니 사고 파는 관계에서 안 팔어라는 게 어딨어? 사는 사람 있으면 파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게 나라마다 서로 이게 가진 게 있고 안 가진 게 있고 그 국가적인 역량이 있고 막 그럴 때 이게 사실 우리는 그 경제 협상이라 그래도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이전에는 정말 경제 협상을 하게 되면은 주류가 그 효율적이고 그 경제적인 값어치가 거의 주류를 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가 A라는 물건을 만드는데 100원이 드는데 예.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B라는 나라가 그걸 50원에 만들 수 있다면 굳이 우리 자원을 100원을 들여서 그 A라는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예. 차라리 그거를 더 경쟁력이 있는 다른 제품에 투입을 하고 생산 요소를 50원에 만들 수 있는 나라부터 수입을 하면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과 그런 그 로직으로 그동안에는 통상 협정이 이루어지고 국제 분업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네.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뭐 명분이나 이유라기보다는 다분히 비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던 조치였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느꼈을 때는 좀 피치 못할이라는 게 좀 있었잖아요. 이게 네. 공세가 돼 버렸으니까. 네.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은 뭐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국제 통상 무대에서도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코로나가 되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패권 경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보 이슈에 의해서 새로운 통상 환경이 그 다시 리어레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훨씬 더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그 필요 그 필수적인 공급망 안정성 복원력 회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그 집중이 높아진 것이죠. 그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가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따져보기에 앞서서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사실 이제 IPF는 작년에 작년 5월에 이제 14개국 그 정상이 같이 모여서 이 공급망 기후변화, 이 반부패 이런 새로운 그 당면 그 통상 현안을 대응해 나가자라고 IPF를 출범을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9월에 그 정상회의의 명을 받아서 통상장관들이 모여서 소위 4개 분야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이거를 하나를 각각 그 필라라고 이름을 부르는 필라는 뭐 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4개의 필라를 그 협상 주제로 선정을 하고 작년 9월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한 7번에 걸쳐서 대면 공식 협상을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제 한 번 협상을 할 때마다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협상단이 참여를 해서 협상을 해 왔고 올해 11월까지 협상을 해서 그중에 이제 필라 2 공급망, 필라 3 청정경제, 필라 4 공정경제 이 3개의 협정을 타결을 했습니다. 무역은 왜 안 했어요? 무역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무역은 무역 자체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원활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나라의 규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그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무역에 관한 협상도 쭉 같이 해왔고요. 다만 이 워낙에 광범위하다가 보니 그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고 이 이견을 조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은 11월까지는 타결을 하지는 못했고 11월 이후에 추가적인 협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3개는 대충 그 균형 가이드가 나왔으니까 요거부터 하자. 그러면은 그 3개는 그냥 다 된 거예요? 네, 그 협정문 자체가 완전 타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 법률적으로 그 문구들을 따져보는 후속 절차가 있고, 향후에 14개 나라들이 다시 모여서 공식적인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 요건을 갖추면 발효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필라 2는 가장 진도가 빠른 상황이고요. 필라 2는 협정문 자체가 작년 5월 달에 이미 타결이 됐고 이번에는 14개국 통상장관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이 자기네 이제 국내 절차를 거쳐서 우리 그 비준서를 기탁을 하게 되면은 5개 나라만 비준서가 기탁이 되면은 바로 발효가 되는 식으로 예정이 돼 있고 아마 내년 1, 4분기 안에 필라 2는 발효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라 2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공급망 협정 이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추상적인데 공급망을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협정을 한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동안에는 굉장히 없었던 새로운 그 요소고요. 통상협정에 있어서 세계 최초의 어떤 다자간 공급망 협정이라는데 저희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가 겪었던 구체적인 공급망 위기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나라들이 합심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공급망 협정이 출범이 됐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 상반기에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 공급망 위기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요소수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요소수라든지 뭐 흑연이라든지 이제 이런 예, 그 흑연, 공급망 예. 위기가 생긴다. 그러면은 바로 이 IPF 위기 대응 네트워크라는 거를 가동을 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협상무대 손대고 저희 이거 위기 생겼습니다라고 위기 해서 생겼습니다. 예, 자, 저 네트워크를 가동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요소수에 관련돼서 뭐 그 요소수나 흑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위기가 생겼으니 그 각 회원국들 내부적으로 그런 요소수나 흑연의 수급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봐 주시고 우리가 A라는 나라에서 조달하기가 힘드니 그쪽 그 회원국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생산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재고의 여력이 있고 또 어떤 일정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 수급을 조달할 수 있을지를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어땠어요? 이게 실제로 2년 전에 요소수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아직 요소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IPF가 되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다른 나라에다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그 핵심 품목이나 광물의 수급에 대한 상황을 다른 나라 정부에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어떤 기업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조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맞아요. 예.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번에 구축을 했다. 그러니까 맨날 중국에서만 사오다 보니까 요소수 중국에서 그냥 사오다가 갑자기 뚝 끊겼어. 네. 그럼 나 어디 가서 사지?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여기저기 다 그렇습니다. 물어봐야 되는 건데. 네, 그것만 해서 한 2달, 3달이 걸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IPF가 되면은 근데 물어본다는 게 뭐 말이 좋아서 물어보는 거지. 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알아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로를 정부 간의 채널을 이용을 해서 구축을 해놓고 기업은 기업 커머셜 베이스로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쪽 정부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찾았으니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반출을 좀 해주세요. 통관. 어디 있는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 살 거야. 계약을 했으니까 그거를 빨리 세관에서 통관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니고 또 다른 대체 그 공급자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종류의 그 정부 간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요소수 사태 이후에 그 산업부 안에 그 대응반이 생겼잖아요. 공급망 대응반.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하는 게 이제 국내 버전이 있었다 그러면 국내에서 그 백나라면 뭐해 밖에서 구해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밖에서 또 구해올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 국가들이 이게 생겨나게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14개 나라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꼭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평소에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고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3개 국가 이상 관심 있는 품목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3개 나라가 액션 플랜 팀이라는 걸 구성을 합니다. 액션 플랜 팀이라는 걸 구성을 해서 소위 그 배터리 소재 또는 관심이 있는 핵심 광물의 그 부존 상황 이런 것도 평소에 다 파악을 해놓고 어디에 뭐가 있더라는 걸 파악을 해놓고 또 혹시 평소에는 이게 잘 유통이 되고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수출 제한 조치 같은 그런 공급망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잠재적으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 가능성들도 식별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진짜 수급적인 이유만으로 그런 거라 그러면 조금은 괜찮은데 뭔가 좀
감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여기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예전에 중국하고 호주하고 싸울 때 보면은 막 석탄 안 사, 뭐 안 팔어, 뭐 나 호주 와인 안 먹을 거야, 막 그러면서 하는 경우에 이제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 IPF는 그 국가 간에 뭔가 이게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거 안 해준다고 우리가 그럼 너 구속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 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4개 국가는 네. 공급망 협정에 그 참여를 하고 강한 이행 의지를 가지고 그 협정문을 타결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14개 국가는 여기에서 정해진 협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을 할 거로 일단은 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14개 나라 이외에 네. 이 협정의 바깥에서 이제 공급망 요인이 생겼을 때는 위기 요인이 생겼을 때는 그거 자체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14개 나라 국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2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라고 싸우는 거는 그것대로 하고 그건 그거고. 예. 그럼 나머지 14개 국가들에서 그 수급을 어떻게 좀 이 안에서 조율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그런 조치를 예를 들어서 했다고 했을 때 비단 그 14개 나라 중에 특정 국가만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품목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생산 공정에 그 공급망 라인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예, 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다 그러면은 미국, 일본, 한국 예. 뭐 이런 나라들은 다 똑같은 상황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 협조가 가능한 아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참 묘하긴 하네요. 예전에 네. 통상협정이라 그러면은 이거 너 관세 얼마 깎아주면 나 네. 얼마 깎아줄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네. 그 통상협정인데 이게 돈 얘기는 안 하고 너 재고 얼마 있니? 뭐 네. 재고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 이런 게 조금 낯설긴 하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청정경제협정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좀 헷갈려 처음에 인식했던 거는 아 이게 너 환경 규제 제대로 안 지키면 너랑 무역 안 해. 요게 일종의 그 나는 그 환경 규제 지키느라고 원가 많이 썼는데 너는 왜 안 지켜? 너 그래갖고 싸게 만들면은 너랑 거래 안 해. 뭐 요런 거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협력체로서 한다는 거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 네, 네. 청정경제협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소위 무역과 환경이라 그래서 소위 그 어떤 선진국들이 제시하는 원하는 그런 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그런 품목은 국제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예. 그런 형태로 반영이 됐었는데 이제 이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차피 전 지구적인 문제로 기후변화 문제가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후변화도 대응을 하고 탄소 재고 내지는 탄소 감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청정 에너지 전환을 앞당긴다. 이런 이제 조금 전향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이 협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 소위 이제 청정 전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청정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표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탄소 저감을 위해서 소위 이 14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전기 자동차와 같은 무공해차 예, 예. 점유율을 점점 높여 나가자 하는 그런 공통의 약속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공 부분의 탄소 저감을 위해서 이제 항공료도 바이오 항공료를 좀 쓰는 걸 많이 높여 나가자라는 그런 약속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청정 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소위 그 청정 에너지 저장, 그다음에 뭐 재생 에너지 확대, 그다음에 탄소 제거 뭐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2030년까지 소위 각국에서 공적 자금의 형태로 1,550억 불까지 투자를 합시다라고 지금 협정문에 이제 반영이 돼 있고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공공 부분에서 리드를 해주면은 이제 민간 부분에서도 이게 따라오는 그런 마중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 부분의 투자를 먼저 제기를 한 거고요. 저 약간 좀 장사꾼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네. 1,550억 조달을 하면 우리도 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은 뭐 돈을 내서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 예. 전체적으로 14개 나라들이 각 청정 경제 전환에 필요한 그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 다
그 이렇게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규모들이 총 해서 1,550억 불 정도 될 거고 그렇게 할 거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고요. 기금 형태가 아니고 기금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기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 촉진 펀드라고 그 펀드를 이제 만들 겁니다. 예, 예. 그 펀드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14개국 그 회원국 중에 약간 선진국 그룹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예. 조금 기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전체 한 5천만 불 정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1,000만 불, 일본 1,000만 불, 호주 800만 불 그리고 우리나라도 800만 불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할 건데 요거를 만들어서 민간 자본하고 매치를 해서 예. 개도국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청정 경제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친환경 항만이라든지 뭐 그 저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라든지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게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장사꾼 마음은 네. 우리도 800만 불 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개도국에다 항만 짓고 하면 네, 네. 누가 짓냐?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 좀 하기 좀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굉장히 잘 보신 겁니다. 아주 예리하게 짚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공유도 하지만 네.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이쪽의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 아세안 개도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목적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태국 같은 나라는 예전에 그 일본 자본이 굉장히 초기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 일본 자본들이 태국의 그 기간 산업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점유율 80% 맞습니다. 그리고 방콕에도 보면은 거기 그 강이 하나 있잖아요. 네, 차오프라야 강이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리가 24개가 있어요. 근데 그 24개 중에 14개가 일본 자본이 들어가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초기에 그 인프라 태국 사회의 인프라 투자, 산업 기반 시설 이런 데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청정 경제 전환을 위한 그 요구가 굉장히 대내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굉장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저희는 진지하게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유엔 기후 협약 그 당사국 회의에서 네. 대부분 이제 환경에 대한 기준을 세웠잖아요. 네. 이거는 그거를 조금 더 범위를 잡고 이걸 더 강력하게 이행을 해가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협력해서 간다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환경 기준들이라든지 네. 기후변화 대응 그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다 준수를 하고 예. 준수를 하면서 이제 여력이 안 되는 그런 그 개도국들은 선진국 그룹들이 조금 도와주면서 펀딩도 해주면서 그리고 저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좀 투자도 하게 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스무드하게 전환해 나가자 뭐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뭔가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 네네. 지역에 있는 예. 국가들끼리 예. 그 에너지 전환할 때 너 좀 필요한 게 뭐가 있니? 네네. 너는 뭐가 필요하니? 뭐 그랬을 때 서로 이거 도와줘가면서 같이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정경제에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는 반부패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네. 이게 반부패라는 거는 착하게 살자잖아요. 네네. 착하게 살자를 지역에 있는 국가들끼리 협의를 한다. 네. 이거는 진짜 협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착하게 살자는 말씀이 맞고요. 네. 조금 이제 그 유식한 말로 하면은 이제 경제의 투명성을 높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정 경제는 그 말로 개도국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지만 이제 아직도 여전히 그 이제 행정 처리를 하거나 뭐 인허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부패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예. 이런 부패 요소가 있으면은 경제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큰 코스트로 작용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이 그런 데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그렇죠. 뭔가 예. 이게 딱 갈라 그랬는데 네네. 자꾸 뭐 달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라 그래서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주고 나도 안 해줘. 네. 뭐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투자가 또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입장에서도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자. 그래서 부패도 좀 없애고 너희들 그 개도국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조세 행정의 투명성도 좀 제고를 하고 그다음에 조세도 부과하는 비용을 좀 낮추고 그러면 조세의 효율성도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14개 회원국들이 소위 유엔에서 얘기하는 그 부패 방지 협약의 여러 가지 그 규약들이 있습니다. 그 규약들을 다 같이 지키고 조세도 효율적으로 그 행정을 하고 뭐 정부 조달도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들을 담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여기 14개 회원국들 중에 개도국들은 그럴 만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 역량 강화를 지원해 주는 그런 노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그런 적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아세안 개도국 중에서는 나름 발전한 나라지만 여전히 이제 정부 조달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은 조금 좀 못 미치는 모양입니다. 선진국에. 그러니까 정부 조달이라는 거는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여기 사업자로 참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납품을 하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투명하게 되고 그 정부 조달 시스템을 운영할 때도 비용이 적게 들면은 그 나라 정부에서도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전자정부 조달 뭐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말레이시아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요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와서 한번 조달청도 한번 가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견학을 시켜주는 적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 지금 여기서 이 협정에 근거해서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와 이게 참 통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하고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필요한 거는 맞는데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했었던 거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통상 협정이라는 게 굉장히 그 상대방 국가의 시장을 여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관세를 낮추게 한다든지 서비스 시장을 열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데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 나라들이 그런 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좀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 시장 결국은 뭐 좋은 거라 그래갖고 했는데 막 우리 시장만 다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자.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 같이 윈윈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통상협정이 뭐가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이 IPF라는 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작되는 선구자적인 그런 통상협력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근데 제가 아까 뭐 기술 기반 표준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산업 취재를 좀 하다 보면은 어떤 표준이라는 거를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서방 국가들이죠. 기술 표준 같은 걸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은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로열티도 계속 줘야 되고 여기 가서 맨날 허락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좋다 그래서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그들이 짜놓은 판에 뭐 가마우짓에 뭐가지 잡고서 물고기 빼먹는 거 마냥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 협상을 할 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 우리 깨끗한 에너지 뭐 깨끗한 경제 뭐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야라고 해도 잘 못 믿을 것 같은데 협상할 때는 좀 그런 얘기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협상은 이제 그런 방향성을 사실은 제시를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기술 표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과정은 또 2차적인 협상이 또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개도국들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런 어떤 기술적인 협정에서는 더 그 치열한 협상의 그 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떻든 이번 청정경제협정 같은 경우는 그 시발점이다. 일단은 그런 노력을 위한 시발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보니까 뭔가 좀 필요한 과제를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IPF가 처음 깃발이 올라갔을 때 들어갔던 생각. 이거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경제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뭐 에너지 전환에 여기에 어떤 그 뭐 공정이란 단어가 되게 가치지향적이잖아요. 공정을 누구 입장에서 공정을 얘기할 것인가. 그래서 공정한 우리 친구들과 불공정한 중국
견제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게 IPF 초기부터 좀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네. 근데 저 그 협상장에서 같이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신경들이 쓰이지 않았나요? 물론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이 힘을 합쳐 중국을 무찌르자 이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네. 다들 그 마음 한 켠에는 예. 어떻세요? 그 협상하실 때?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네.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새로 판이 짜여질 때, 특히 통상협정과 같이 새로 판이 짜여질 때 저희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분석을 합니다. 과연 이 판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판단을 해서 자, IPF는 이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 국제적인 판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감지를 했고, 여기는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가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취하자라고 판단해서 IPF 이제 참여 결정을 한 것이고요. 예. 중국에 관련돼서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저희가 쭉 그 지난 1년여 협상을 하면서 협정의 내용상 어떤 특정 국가를 타겟팅으로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1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 나라가 네. 중국이 제1의 교육 상대국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9개 나라들이 이 협상에 참여해서 진지하게 자기네들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 협상에 참여해서 이익을 어떻든지 확보를 하겠다. 뭐 그런 의도거든요. 우리만 아쉬운 게 아니었군요.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을 특별히 의식을 해서 이런 협상에 임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고, 다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 상대국이기 때문에 예.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그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양자 채널 또는 소다자 채널을 통해서 뭐 한중 FTA도 있고 RCEP도 있고 중국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채널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중국하고 우리가 그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 통상했을 때하고 경제적인 통상을 중심으로 했던 거하고 뭔가 좀 가치 지향성도 좀 있어 보이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어떤 모습이 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되게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이 협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다양한 체제에 있는 국가들끼리 이런 협의를 이끌어냈을 때에 좀 어려운 점은 좀 어떤 게 있었어요? 이게 아까 14개 나라 면면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4개 나라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경제 규모, 체제, 뭐 소득 수준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인도처럼 굉장히 덩치가 큰 나라도 있고 네. 뉴질랜드, 피지처럼 소규모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고 그거를 그 설명하고 이런데 굉장히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렸어요. 500명에서 한 마디씩만 해도 뭐 이제 500명 정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너무나 그 자연스러운 개념입니다만 그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빌 소사이어티. 시민사회. 예, 그러니까 협정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치 지향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어떤 그 이 협정의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로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제 베트남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치 체제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없고 공산국가에는 시민 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시민이라는 단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민들이 집결을 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세력을 형성한다는 그런 컨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청정 경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인데 이것도 이제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굉장히 제조 비중이 높고 기업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나라에서는 이 청정 경제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시간과 비용, 뭐 에너지를 그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적응할 만한 시간은 좀 충분히 주면서 전환하자라는 입장이 있었지만 또 달리 이제 그 제조업이 많이 없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제 아이디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갭을 서로 이제 그 줄여 나가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하긴 호주는 석탄을 팔지 석탄을 가지고 뭘 만들진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캐낸 그 석탄 때문에 이산화탄소 나오는 건데. 네. 에이그 참 이해관계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IPF가 이제 우리 요즘에 워낙 통상 이슈들이 많잖아요. 뭐 IRA 보조금 얘기도 있고, 뭐 반도체 칩스법 얘기도 있고, 뭐 IRA 보조금을 받으려면 핵심 가공을 협정을 또 맺어가지고 뭐 일본만 따로 해줬다느니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 IPF는 이런 다양한 국제 통상 이슈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제 공급망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한다는 차원의 협상이기 때문에 그 양자 간의 통상 현안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IRA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뭐 IPF 회원국이 됐다고 해서 IRA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부적인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IPF 회원국 중에서도 이제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는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라들은 IRA의 FTA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해주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 결론은 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논의는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두 개가 별개의 사안이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맨날 얼굴 보다 보면 좀 친해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래도 그 별개라고 하더라도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계기는 되죠. 서로 이제 그런 입장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자적으로 미국 만나서는 그런 얘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IPF가 뭐 IRA 상의 이제 FTA 그 범위를 확대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는 내부적으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원론적이고 말초적인 얘기인데 이거 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아요? 이게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PF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시장 개방 협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체감되는 이익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점에 있어서도 14개 이제 회원국이 있습니다만 피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전부 FTA 채널이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 우리나라 빼고 이제 13개입니다만 피지를 빼고는 전부 FTA 채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제 기왕의 FTA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개방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건 다 얻고 있습니다. 다 얻고 있고 이 IPF가 이제 크게 이제 규범과 그 협력이라는 그 키워드로 전체적인 협정의 성격을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투명성을 높인다. 어떤 경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협력은 그 몇 개의 나라들이 짝을 지어서 공통의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의 그 IPF 참여 이익을 그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부패라든지 조세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 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태 지역 국가 내에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규범이라든지 투명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 투명성을 제고를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진출 여건이 괜찮아지고 사업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익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친환경 그다음에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부분의 투자 그다음에 민관과 같이 하는 그런 펀드 조성 그 펀드 조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이익을 저희는 보고서 IPF 그 협상을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급망 협정.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제조업 국가로서 해외에서 핵심 원자재, 광물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공급망 채널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 협정이다. 뭐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액션 플랜 팀을 통해서 이 지금 이 IPF 14개 나라는 공급망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처럼 핵심 광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예.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일본, 미국처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예. 그다음에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제조 기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다 공급망에 그 각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주 그 절묘하게 조화가 돼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협정을 마련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피지는 거기 네.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충 이제 요런 게 해서 협력을 한 네. 것 같아. 네. 근데 피지 하면은 진짜 피지 분들에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게 관광이라든지 네. 아니면 피지랑 아예 상관없는 그 물, 생수 네. 뭐 그런 거 정도가 떠올라서 그런데 네. 그 피지는 IPF 내에서 뭐 어떤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협의체 아니겠어요, IPF가. 네, 네. 그래서 태평양의 그 어떤 경제적인 위상이나 위치를 조금 감안을 해서 네, 네.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그런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조금 두고서 아마 피지를 참여시킨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피지가 그 동안에 이제 국제사회 또는 국제 통상 협정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은 안 돼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IPF를 통해서 노출을 시킴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정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역 규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수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 주변에 또 이렇게 태평양 도서 국가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피지가 있는 게 IPF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거기 뭐가 많죠 거기. 네네. 뭐 네. 파푸아뉴기니부터 그렇습니다. 해서 솔로몬 제도부터 해서 있는데 네네. 피지가 여기 참여함으로써 네. 뭔가 이게 발맞춰가는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네. 주변에 네네. 있는 국가들이 네. 함께 동참할 네.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그런 경제적인 목적도 있을 거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 정치적인 그런 전략적인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 좀 협상하다가 좀 재밌는 일은 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했었죠. 그 부산에서 한번 했었다 그러던데. 예, 저희가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지난 7월달에 저희가 했었고요. 뭐 협상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에 이제 대규모 협상단이다 보니까 500명, 600명씩 모이다 보니까 회의 장소를 구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회의를 운영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협상에 참여하는 그 협상 대표들을 호텔에서 협상장까지 수송하는 문제, 기술적으로는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실제로 우리가 부산 협상을 준비할 때는 우리 실무자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많이 느꼈던 거고요. 국가가 14개면 네. 그 밥을 뭘로 줍니까? 밥이요. 이게 한국에 왔으니까 한식을 먹어라. 네. 아니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뭐 아메리칸 스타일로 먹어라. 예. 아니면은 그냥 뭐 적당히 아세안 국가에 있는 예. 이렇게 뭐 쌀국수를 먹자. 뭐 다 취향들이 다를 텐데. 네. 요새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을 보통 9시 시작해서 네, 오전 9시. 늦으면은 밤 10시까지 하고 어떤 협상은 아주 그 타결해야 되는 그 절박함이 있는 협상들은 그냥 밤새 합니다. 야식도 줘야 되는 거죠. 뭐 야식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저녁까지는 주는데 네.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입맛들이 다 보편화가 돼가지고 뭐 맛있게들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줬어요? 그 한번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할 때는 돼지국밥, 막 아니. 밀면. 부산에서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네. 많이 익숙해하는 불고기라든지 뭐 김치전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떡볶이도 있었던 것 같고 치킨도 좀 있었던 것 치킨. 같고 예. 그래서 그런 거 다 잘 먹어요. 그래요? 잘 먹고 그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그 한국 그 K푸드 자체가 많이 지금은 퍼져서 그런지 아마 우리가 부산 협상을 하면서 그 음식에 네. 대해서 협상단들이 제일 그 칭찬이 자자한 그런 상황이었고 다들 우리가 제공한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두 손가락 엄지 손가락 들면서 좋아했던 아마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뭐 그 뒤로 이제 부산 협상하고 나와서 뭐 태국도 하고 말레이시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 이 사람들은 또 그런 게 비교가 되나 봐요. 아, 되죠. 비교가 되고 결혼식과도 제일 중요한 게 기억에 남는 음식밖에 그 뒤로 없는데. 협상할 때마다 네. 뭐 부산이 제일 맛있었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세심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또 중동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할랄 할랄 음식 푸드. 코드도 코너로 따로 만들었고 그 사람 또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룸도 따로 만들어 줬었고 이렇게 세심하게 저희가 배려를 했었고 이 친구 그래서 이제 협상단들이 이제 저희가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거는 뭐든 한국한테 맡겨놓으면 실패가 없어.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우리 협상 팀들의 그 협상 준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 되게 보람이 차고 협상의 이제 그 내용 측면에서 보면은 당초 이제 공급망 협정이 타결이 됐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공급망 협정을 이제 미국이 그 드래프트를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2월, 3월 그때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거기는 하드웨어적으로 무슨 회의한다는 정도의 그런 내용들만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뭐 요소수라든지 뭐 마스크 필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공급망 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보고 몇 가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공급망 위기가 오기 전부터 어떤 협조 체제를 갖춰야 되는지 역시 자원이 없는 나라가 네네, 궁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위기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정부 간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품목을 발굴을 해내고 그 기업들 간에 매칭을 해주고 반출을 신속하게 어떻게 해주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다 줬어요. 그리고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잠잠해지고 나서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저희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가지고 그 협정문에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결이 되고 7월 달에 저희가 부산 협상을 할 때는 별도로 우리가 그 개도국들을 위해서 공급망 세미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정이 되면은 이제 이러이러이러한 메커니즘으로 협정이 운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도국들은 그런 걸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요소수나 이런 것들을 겪었던 경험을 얘기해주고 어떤 체제를 갖추었고 어떻게 대응을 했다라고 쭉 얘기를 해주니까 이 협정에 다 그런 게 들어가 있다. 얘기를 해주니까 공급망 협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많은 공부가 됐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되게 우리가 보람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그 협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회원국도 있고 또 굉장히 얄밉게 협상을 하는 회원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빌런의 그 롤을 자처를 하고 사사건건이 반대를 하는 나라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뭐 저렇게 가는구나 하는데 또 어떤 나라들은 굉장히 신사인 척 하다가 또 이렇게 그 자기 나라 이해가 조금 하면은 갑자기 그 빌런으로 돌변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래서 하면 별 나라들이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전략적으로 뭐가 나요? 이게 딱 이렇게 베풀다가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게 말이 잘 먹히는지 아니면 사사건건하면 야 쟤 시끄러우니까 제 거는 좀 건들지 말자 이런 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줄 게 별로 없으면 후자가 나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빌런이 훨씬 나은 것 같고 내가 뭐 내줄 게 없잖아요. 밑져야 본전이다. 이제 그럴수록 이제 그런 나라들은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고 다른 나라들이 그래 저 나라는 저렇지 하고 좀 봐주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협상 전략상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좀 얄미운 게 조금 별로죠. 사실은 이제 얄미운 나라들이 몇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들은 자기 관심사항은 굉장히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니네 그거 양보해 그러면 하기 싫은데 이렇게 나오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얄밉죠. 그런 나라들은.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저희는 좀 여유는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뭐 우리가 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이런 협상 자체를 그러니까 미국과 더불어서 조금 리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소하고 마이너한 이슈를 가지고서 저희가 막 그 안티를 제기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가능하면은 이제 그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다른 나라들의 입장 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개별 그 양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나라들이 조금 협상을 이렇게 그 중간에 조금 방해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좀 리딩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많이 달라졌네요. 우리도 옛날에 뭐 빌런이었을 거 아니에요. 가질 줄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체급도 좀 있고 하니까 이제 통상 협정을 할 때도 조금 그 대승적인 견지에서 네. 협상에 협상에 참여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보다 더 나은 국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따질 건 따지는 거죠. 근데 IPF가 바이든 대통령이 좀 네. 깃발을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 그 뉴스 보면 바이든 대통령 좀 간들간들한 것 같은데 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IPF가 옛날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약 탈퇴하고 네, 뭐 TPP 네. 탈퇴하고 뭐 이랬던 상황이 전례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도 하시고 예. 우려도 하시고 이제 그런데 저도 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제 미국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세 가지 협정이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협정이 타결이 되고 서명이 되고 발효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그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상을 하면서도 14개 나라가 굉장히 강한 이행 의지를 가지고서 협상을 장기간 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이게 뭐 그걸 뭐 파기를 전제로 그런 협상을 할 수는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그 집권을 하면서 TPP를 탈퇴를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PP는 시장 개방 협상이 있었고 그 미국 시장을 열어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IPF는 시장 개방 협상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더 국제적인 공급망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고 청정경제 전환을 빨리 갈 수가 있고 개도국들의 경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그 전향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그 협정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그렇게 섣불리 그렇게 결정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충분히 이 체제 내에서 다들 이행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에 이번에 타결된 3개 필라 2, 3, 4가 다 발효가 될 거거든요. 발효가 되면은 뭐 한 가지 재미있는 저기 조항이 있어요. 이 필라 2, 3, 4에는 재미있는 조항이 뭐냐면 일단 가입하고 3년 내에는 탈퇴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그 회원국들의 굉장히 강한 그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조항이었고 그게 이제 그 뭐 그런 경험이 또 하나의 그 교훈이 돼서 그런 조항을 우리가 또 같이 넣기로 했었던 거고 예. 어떻든 뭐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하도록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그 협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IPF가 딱 손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FTA나 그런 협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입해오는 물건의 관세가 내려져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이 떨어지고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도 관세가 좀 내려가니까 그 해외 시장에서 어떤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때는 이익을 보는 데도 있고 피해를 보는 데도 있어서 되게 직접적이라고 느낄 텐데 IPF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새로운 국제 환경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국가들의 어떤 고민의 협의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아까 음식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할랄 푸드 말고는 그냥 적당히 한국 음식 다 갖다 줬는데 좋아하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만큼 어떤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K푸드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이런 발랄한 국제환경 안에서 우리나라도 IPF란 틀 안에서 아니면 틀 밖에서라도 정말 국제적 입지를 구축하고 좀 달라진 환경에 좀 더 너무
갈등지향적이고 뭐 서로 싸우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서로 좀 더 잘 될 수 있는 지향점의 목표치와 방법론을 찾아가는 그런 협의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노건기 통상교섭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